이번에는 일본 총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옆 나라죠. 지난 2월 8일 날 일본에서 치러진 그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창단 이후에 가장 많은 그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족수가 그러니까 정원이 몇 명이냐면 465명입니다. 여기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을 획득을 했죠. 개헌 발의선이 3분의 2가 이제 310석인데 6석을 더 먹은 거예요. 이제 자민당이. 그래서 이거는 1986년 낙하손해 이후 최대의 승리고 300석을 그 당시도 못 넘었고 아베 총리 때도 300석을 못 넘었어요. 근데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한 거죠. 다케이치가 어떻게 보면 일본판 트럼프인데 개인기로 이제 뚫고 나가가지고 총선에서 이겼고 일본 유신에도 약간 좀 우파 성향이 강경 우파 성향인데 의석수를 기존 34석에서 6석으로 이제 2석 증가했고요. 여당의 전체 의석수는 지금 352석입니다. 연립정부 여당, 우파 여당이고 여당 비율의 4분의 3이 75.7%가 이제 우성향, 이제 강경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야권은 중동개혁연합이 167석에서 이제 49석으로 완전 100석 이상이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지금 여권 연정이 352석이고 야권이 116석. 그러니까 개헌 발의선을 이제 통과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든지 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 그 타카이치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 직전에 일본의 그 중의원을 해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총선 전략, 승리 전략에 유효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의회에서 중의원 그리고 또 참의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중의원하고 참의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이게 미국으로 치면 상원 하원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은 이제 하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참의원은 이제 상원 의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원의원 정족수가 정원이 248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적죠. 그래서 하원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하면 상원에서 의결하고 비토 걸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하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월 19일 날 의회 해산을 결정을 했어요.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러냐면 명분이 이겁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내적으로 이제 고물가 경제 현안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대외 변수 복병이 터진 것이죠. 돌발 변수가 터졌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대일 수출 규제. 그러니까 외교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거 약간 좀 겨우 이제 과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부 운영을 하면은 좀 힘들다. 그래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강화해야 된다면서 내각을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는 거죠. 엄청난 도박이죠. 근데 이 도박이 가능한 게 뭐냐면 자민당의 그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은 높지만은 공화당 지지율은 그렇게 트럼프 지지율 따라가지 않는데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일본에서 발생하는데 다케이치 총리 개인 지지율이 70%예요. 와. 그러니까 개인 지지율로 이제 배팅 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략으로 주요해서 이제 개헌 발의선의 3분의 2를 이제 장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안보 강화 법원에 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3대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중의원의 3분의 2 개헌 발의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상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결시킬 수가 있죠. 근데 중의원이 3분의 2가 있으면 이걸 재의결시켜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원을 이겨낼 수 있는 의석수가 3분의 2인데 이걸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거의 뭐 장기 집권의 어떤 토대는 지금 닦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을 이제 차지하게 됐으니까 그동안 일본의 강경 우파가 추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뭐 다카이치가 마음대로 막 밀어붙여도 뭐 거칠 게 없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주도로 그다음에 3분의 2 확보한 의석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강경 우파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안보 정책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 안보 3대 문서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기본적인 안보 정책 방향성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국가 방위 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 수단을 명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방위력 정비 계획.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5년 단위 방위비 지출 및 군사력 증강 계획. 이 세 가지 포인트가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과반을 확보했으니까 첫 번째 국가 안전 보장 전략에 관한 새로운 테마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태평양 방위 강화 명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태평양
그 방위 강화는 뭐냐면 중국을 제대로 이제 견제하겠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살상 무기의 해외 수출 허용. 그다음에 국가정보국 창설. 지금은 내각조사실입니다. 이건 정보 수집하고 정보 활동만 하지만 미국 CIA나 앞서 얘기한 모사드급의 정보기관을 이제 확대 편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국가 방위 전략 수단을 이제 강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CIA랑 기본 내각조사실이랑 차이가 뭐냐? CIA는 준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패러밀리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같은 부대가 있고 공작 활동도 하고 공세적 활동, 모사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의 정보기관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확대 개편한다. 그다음에 스파이 방지법 제정, 그러니까 국내 보안도 이제 힘쓴다는 거고 외국인 규제 강화. 이거는 이제 인도나 여러 중국 관련 스파이를 이제 색출해 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에서 나온 것이고, 근데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법 개정을 하려면 결국에 뭘 개정해야 되냐?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모법이 지금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장 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국민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영구히 전쟁을 아예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1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본은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또 2항 후단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가의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전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위대가 이제 헌법적 그 논쟁 사항이에요. 좌우 간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 3분의 1을 장악한 자민당 이참에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이제 제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헌법 정리 끝내고. 그다음에 긴급 사태 조항 신설을 한다니까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처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베 총리의 수건 과제인데 이걸 갖다 그 후계자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이제 계승해서 완성을 이제 시키는 것이죠. 과거에는 공명당이랑 연정을 해가지고 공명당 쪽에서 어떻게 보면 안보 강화 및 우파 정책에 대한 번번이 이렇게 비토를 벌었어요. 같은 연정 멤버인데. 근데 지금은 단독으로 316석이니까 뭐 연정 안 해도 이제 단독으로 이제 헌법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유신회는 요번에 이제 연정 파트너인데 자민당 못지않은 강경 보수 성향이고 야권도 의외로 이제 군대의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상비군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거. 헌법 개정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화법 개정은 이건 기성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 헌법도 잘 모르는데 일본 헌법까지 참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어쨌든 2장 9조에 2장 9절이 아니라 2장 9조에 일본은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UK 공군과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걸 이제 보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 전쟁 국가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국가죠. 보통 국가. 네. 그동안은 이제 자위대라는 형식으로 약간 이게 피해가지고 애둘러서 하니까 항상 이제 헌법적 쟁송상. 이런 걸 두고 이제 군국주의 국가로 이제 회귀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걱정되기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이 다카이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분쟁 문제에서는 또 분명하게 또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일본의 이런 입장, 이스라엘 편을 들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난 작년이죠. 작년 이란과 12일 전쟁 전후해서 이제 약간 스탠스를 확 바꾼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헤즈볼라의 그 삐삐 공작을 재작년이죠. 를 보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이 서서히 이렇게 입장 변화를 했는데,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해 5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제 대부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이제 대세 아니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난 승인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일본 외무상이. 그래서 이제 기디온 사르 외무장관하고 이 통화를 이제 했다는 게 작년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로 1952년에 최초로 이스라엘과 국가를 정상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가장 이제 앞선 나라가 일본이죠.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케이치 총리의 가장 강한 일본의 파트너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가장 이번 대승하고 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였냐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만 보고 있지만 미일 동맹을 강화를 기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세계 전략, 말이 그렇게 이제 글로벌 세계 전략이지만 사실상 반중 전략이죠. 여기서 이제 일본이 이제 강력하게 참여해서
미국 주도 신안보 체제 적극 참여한다. 그러면 미국 질서의 신안보 체제의 핵심 파트너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협력도 은연중에 깔고 있다라는 것이고 핵심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협력도 절실하다는 게 이스라엘 현지의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일본 역시 더 이상 중동은 먼 나라가 아니라 그 중동의 맹주인 이스라엘과 하고 이제 협력하는 게 핵심 파트너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로 이제 외교적으로 나온 것이죠. 또 뭐 일본도 대한민국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그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87%에 달아요, 중동에.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도 좀 높은데 81%고, 뭐 중국은 이제 뭐 러시아 뭐 다른 나라한테 이게 다변화됐고, 인도는 35%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일본 석유 수입의 4분의 3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요. LNG, 천연가스도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게 중동 질서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미국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일본이 직접 중동 정세에 개입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동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럼 누구랑 같이 이제 파트너가 되느냐? 중동의 가장 강력한 패권, 중동에서의 가장 강력한 준마인 영내 패권국가인 이스라엘을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게 서서히 이게 큰 어떤 정책 변화가 이제 작년부터 서서히 이게 시프팅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그 경제 국가들이 모여서 팍스 실리카라는 국가 안보 경제 동맹체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봐요. 여기에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돼, 우리나라도 뭐 이 경제 기술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포함이 됐는데 특이한 것은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렇게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팍슬리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AI 동맹 체제예요. AI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AI 동맹 체제를 왜 만들어냈냐? 중국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중국도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떻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동맹 체제를 이제 미국 주도의 동맹국 위주로 동맹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만 핵심 광물들이 필요하죠. 이것까지 공급망까지 다 결합한 AI 동맹 체제가 있는데 핵심이 이제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싱가포르, 영국, 카타르, UAE 이른바 동아시아와 중동의 결합이죠. 이것만 보면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한 76%를 장악하고 여기에 일본과 이스라엘이 포함이 돼 있고 이 두 기술, 그러니까 반중 AI 공급망 전선의 최전병이 이제 일본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로코 이스라엘이 준동맹을 맺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모로코의 강점은 뭐냐? 바로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광물 자원이 풍부하죠. 그럼 이 광물 자원을 이스라엘과 결합해가지고 일본에 공급한 이런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는 게 이번에 AI 동맹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망처럼 이제 공급망 사슬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일본의 협력은 갈수록 이제 증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일본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이제 기술 패권에 이제 두 국가가 투톱으로 나선다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케시 총리가 얘기한 강한 일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양국은 어느 정도냐면 일본은 이스라엘의 핵심 시설 방어 체계, 공간 보안, 미사일 방어 체제 시스템 첨단 분야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도움이 필요하죠. 하드웨어나 이런 전자장비는 일본도 뛰어나요.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사이버 공작 이런 거는 또 이스라엘이 또 1티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보통 국가가 되면 CIA 같은 정보기관을 이제 팽창하려면 모사드의 조력도 필요하고, 특히 사이버 공작 분야에서는 이스라엘이 거의 뭐 사실상 영순위에 가까우니까 이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중 용도 기술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맹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둘 다 근데 민주국가고 합리적인 이제 서구 문명의 그 어떻게 보면 자손들이라 볼 수 있고, 물론 2차 대전에서 이제 정신 차리긴 했지만 일본은, 그리고 그 국가들이 이제 결합이 된 거니까 이거는 중동과 동북아시아가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이 전 세계 지금 동향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지금 이제는 이 전 세계가 자원 전쟁으로 들어섰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81%, 일본은 87%.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스라엘하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지난 1월 12일자에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카자흐스탄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제는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도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도대체 일본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밀접하면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중동 포럼 연구소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그 칼럼인데 보고서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은 기존 이제 중동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모여라 해가지고 단순히 이스라엘과 평화 구축 이런 모형을 작게 썼는데,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협정이 어떻게 보면 확대됐습니다. 미국 주도의 광범위한 지역 동맹을 형성 강화하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어요. 이제 중동을 이제 뛰어나와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이랑 딱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을 한 거죠. 오탄 국가들이. 그 왜 그런가? 중동을 마찬가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데 이걸 아브라함 협정 체제로 끌어들인 거예요. 트럼프가 요청을 하니까 네타냐후가 전화 한 통화에 그냥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제 카자흐스탄 오탄 국가들이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 확대로 됐죠. 그럼 이건 뭐냐? 인도 태평양 전선에서 핵심 국가는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다케시 총리가 하는 강한 일본과 중동에 어떻게 보면 일타 강력한 준막한 이스라엘하고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인태랑 중동이 결합된다. 이걸 뭘로 엮을 것인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 확대 아브라함 협정으로 체제로 들어오는데, 바로 일본과 이스라엘이 두 축이 연결되면서 동시에 미국이 설계하는 이 스큐리 아키텍처가 뭐냐면 반중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이제 동북아시아를 옛날에 따로따로 봤는데 이제는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이제 다케이치의 어떻게 강한 일본과 이 전략이 맞물려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면 10월 7일 학살 주범이 이제 하마스죠. 하마스를 배후 지원한 건 이란이고, 이란을 또 배후 지원한 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은 결국 중국이죠. 아하. 그리고 일본의 당면한 주적은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의 덕을 갖고 있어. 그럼 양쪽의 동맹은 이건 시간 문제거든요. 지금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지금 서서히 외교의 어떤 프로세스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현지 안보 싱크탱크에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에 일본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등치는 크죠. 우리도 국력이 셉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병기창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등등, 우리도 민주국가고 힘은 센데 일본하고 좀 비교해서 조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은 물론 과거에 이제 군국주의 하다 얻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제국주의 게임, 이런 이제 지정학 게임을 벌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중동 국가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의 대표 선수인 일본하고 중동이 맺었을 때 전혀 부담감이 없다는 거,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과 외교적 무게중심을 중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구조지지대 린치핀 역할을 일본밖에 못하는 거, 외교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하면 다케이치의 강한 일본의 기조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미국의 그 세계 질서하고 일치하고, 또 이스라엘 국익에도 일치하고, 이런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에 이제 반중 전선이 점점 이제 트럼프 2.0이 이제 2년 차 아닙니까? 2년 차부터 이제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중동까지 이제 결합이 돼서 반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안에 아직도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사우디한테도 여러 가지 기술 지원하고 있고, UAE도 서로 이렇게 있고 영향력이 아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기존에는 이스라엘이 다 이걸 방어를 했었어야 돼요. 카타르나 이런 것들. 근데 일본이란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와서 이제 반중을 견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중동 지역 안에서. 그 새로운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러 갔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부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가로 독립하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기도해 왔대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리투아니아로 갔던 그 유대인들을 나치가 이제 다 이제 체포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투아니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비자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 거부했대요. 그런데
일본의 대사관에서만 그 유대인들한테 2달 동안 밤새 여권의 비자를 찍어줘가지고 2,000개의 비자를 발급해 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인물이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그 대사인데, 외교관인데, 그 2,000개의 비자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비자 하나만 있으면 일가족이 다 같이 나올 수 있었대요.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지옥 같은 데서 탈출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와서 어디로 갔냐면 도착한 데가 고베랍니다. 그래서 그 고베에서 그 6천여 명의 유대인들, 난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살던데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데 이게 아직까지도 유적지로 보존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목숨을 건져서 살았던 서바이버, 생존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일본의 고베에 찾아와서 당신네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또 그 생존자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또 일본에 와서 고맙습니다. 1년에 10만 명 찾아온대요. 성지순례가 돼버렸네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않을래야 가깝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일본 간의 그 아브라함 협정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한국도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는 이놈의 인간들이 반 이스라엘, 반 유대인 이런 시위나 벌이고 자빠져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얼른 이스라엘하고 좀 가깝게 지내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